국제 무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역의 패턴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무역을 결정짓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등등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리고 무역이 재개됐을 때 정부로서 아니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것인가 라는 측면까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유 경제, 자유 시장 경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자유무역이 가장 국제 경제 자체에 큰 효율성을 가져다 줌으로써 가장 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현실적으로는 보호무역이 자꾸 등장하는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들, 그런 아이디어들은 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무역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을 이야기하면서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비교 우위를 통해서 두 나라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역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그 비교 우위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데이비드 리카도가 주장했던 그 개념,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절대 우위보다 정확한 무역의 패턴을 결정짓는 방식이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PPF를 통해서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무역 패턴을 결정지을 때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건 기회비용입니다. 각국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따라서 비교 우위를 결정하고 특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무역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공부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발전된 모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응용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모형을 통해서 비교 우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 결정된 과정이 각국의 그러니까 사회후생적인 후생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입니다. 그 결정 요인, 국제무역이 왜 발생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인데요. 그거를 뭐 경제학의 세분화된 서브젝트로 주제로 국제경제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경제학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무역론에서 주로 무역의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국제금융에서는 환율과 관련된 환율, 이자, 거시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이제 국제무역론이나 국제금융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국제무역이 왜 발생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가 PPF를 응용한 경제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무역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결정되는지,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의 중점은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비교율을 결정을 하고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국의 가격과 국제 가격,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자국의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에 무역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고,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가격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물론 우리가 생각해 봤던 기회비용,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의 기호가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상품을 되게 좋아해서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냥 불문하고
우리는 시장 경제, 시장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 패턴이 결정된다. 이 부분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직관적이고 다른 고민들을 하지 않고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가 난다면 수입과 수출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도 뭐 생각하는 거지만 직접 수입이 안 되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직구를 하죠. 왜 직구를 하죠? 외국 물건이 질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가격에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 경제학에서는 또 다른 이유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요. 그러니까 우리가 PPF에서 봤듯이 생산을 하는 효율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그걸 수입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생산적인 부분 아니면 생산 비용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지만 시장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되는 패턴을 우리는 살펴볼 거고요. 다른 이론은 뭐 우리 리카디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카도의 비교 우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생산의 효율성에 있다. 그러면 각국의 생산의 효율성을 비교해가지고 무역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리카디안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큰 모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리카도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그런 생산의 정말 그 기회비용의 차이, 생산의 효율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그 기본적인 이제 그 모델, 헥시어 오린 모델이라고 합니다. 헥시어 오린 모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창하는 바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보통 경제학에서 고려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생산 요소 시장이 자본과 노동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예를 들자면 중국의 임금이 한국보다 싸서 한국에 있는 그 2차 산업 기지들이 중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싼 임금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은 이전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어느 나라든 쉽게 이동이 되는데 노동이나 노동 가격은 쉽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산 요소들의 차이 아니면 효율성에 대한 차이, 가격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무역의 패턴이 결정된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헥시어 오린 모델의 주요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헥시어 오린 모델에서 노동이 풍부한 나라에서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고 자본이 많은 나라에서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서로 교역을 하는 것이 국제경제에 큰 이익이 된다. 뭐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 자체는 국제무역 이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모델들이 있긴 하지만 뭐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무역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국제 무역 이론에 가서 이제 배우셔야 되고 좀 복잡한 모형이니까 일단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모형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만 이해하시고 오늘 집중은 수요와 공급 모형에 따른 분석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국제 무역을 살펴볼 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제 무역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복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무역이 없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균형이 어떻게 결정됐고 그것의 각각의 이득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형성되는 이익, 총잉여 또는 사회후생 그런 거 결정했다고 후생경제학적인 방법,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었죠. 그걸 한번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무역이 없다고 친다면 국내에서는 국내 생산자와 국내 수요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내 소비와
소비를 나타내는 국내의 수요, 그 다음에 생산자를 나타내는 공급, 그죠? 그러면 그게 시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계속 해왔던 그림이죠. 공급, 수요, 그리고 공급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균형이 이렇게 결정될 건데, 그러면 균형 가격이 결정될 거고 균형 공급량이 결정될 거다. 그러면 요 균형 가격 이상으로 해서 이 수요 곡선 이하로 하면 컨슈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가 될 거고, 요 밑에 부분 프로듀스 서플러스, 요거 CS랑 PS 다 합치면 뭐 토털 서플러스 또는 소셜 웰페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요약해 놓은 게 이거고요. 이 지점들 또는 이 크기들, 이걸 통해서 각각의 소비자 측면, 생산자 측면의 후생들과 사회 전체 측면의 후생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살펴봐야지 다음에 이제 국제 무역이 딱 시행이 됐을 때, 무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무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또 이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 잉여의 측면에서 우리가 비교를 함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던 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 부분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제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그러니까 무역이 일어나면 무역에 대해 따라서 오는 정부의 정책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정책들이 항상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이든 논란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어떤 고려들이 있을까? 무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고민들, 어떤 식의 논란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평가하는 데 대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섬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한다. 그러니까 섬유 산업에 의해서 무역을 자유무역화한다. 그러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런 측면에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무역 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볼 건가? 또는 누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가? 국가적인 전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이득이 손실보다 큰가? 국가적으로는 또 어떤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효과, 무역을 왜 하는지, 어떤 식으로 무역 패턴이 결정되는지 등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항상 또 다르게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죠. 무역 정책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무역 정책 중에 하나가 관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해야 되고 관세가 정당화되고 그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장도 이런 질문들의 순서를 통해서 설명이 되겠네요. 국제 무역에 대한 이해와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 우리가 경제 원론을 공부할 때 비교 우위를 통해서 무역이 결정된다. 국제 무역의 그 고민들을 아니면 그 국제 무역의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어떤 나라에 어떻게 비교 우위가 발생하는지를 고려해 봄으로써 무역이 결정된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배웠죠. 이거는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 비교 우위라는 부분을 수요 공급 모형에서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상품 가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수요 공급,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결정된 국내 가격이죠. 국내 가격, 도메스틱 프라이스. 국내 시장에서 재화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이거 한 단위를 더 살려면 얼마를 더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을 나타내고 그 기회비용의
결정이 시장에서 내려졌을 때 균형이 나타났을 때 그 국내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과 비교해서 비싸고 싼 그 현상에 따라서 무역 패턴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교 우위라는 거를 생산 가능 곡선 또는 이제 생산의 판단에서 기회 비용으로 판단해서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거 이번 장에서 바라볼 거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형성된 국내 균형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서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누가 더 비교 우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걸 통해서 무역의 방향, 그러니까 수출할 건지 수입을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에서 반도체 가격이 되게 싸. 그렇죠? 그럼 반도체를 수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엄청 쌉니다. 예, 오렌지를 수입하자. 그렇게 되겠죠. 필리핀의 바나나 가격이 한국에 비해서 쌉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입하자. 한국의 사과 가격이 필리핀의 사과 가격에 비해서 싸요. 그럼 필리핀이 수입을 하게 되죠. 그와 반대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서 비싼 경우, 어떤 키보드 가격이 국내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러면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간에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얼마에 팔리는데 외국에서는 얼마에 팔리더라. 그런데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이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죠. 환율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물건을 배송해 오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가격까지 다 고려한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무역 패턴을 바라볼 수 있겠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재화를 수출하겠죠. 그리고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비싸다. 그럼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해 오겠죠. 요 두 가지 패턴을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비교 우위라고 공부해 왔던 거는 생산적인 비교 우위라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비교 우위를 가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수출할 거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국내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외국이 비교 우위를 그 상품의 생산에 의해서 비교 우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해오게 될 거다. 직관적인 부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역의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 발생을 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냐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후생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가지고 왔던 도구, 그러니까 그 경제 주체 중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냐, 그거를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잉여였죠.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그리고 무역 정책을 이제 대표적인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볼 건데 대표적인 정책으로 관세를 뽑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자 잉여의 변화, 소비자 잉여의 변화, 그리고 각 전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계산했죠. 그거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가 무역을 시작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볼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무역의 승자와 패자. 무역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이득을 주냐? 자유무역이 좋다. 자유무역이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가 시장 경제를 판단할 때 시장의 거래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럼 자유무역을 놔두면 자유무역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세계 경제의 효율적인 생산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크게 생각해 보면 자그맣게 배웠지만 그거를 세계 경제로 넓혀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느냐? 그런 무역이 갑자기 오픈됐을 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FTA 협상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죠. 그것 중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한국 역사에 논란이 많았던 게 미국과 한미 FTA였습니다. 한미 FTA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한미 FTA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도 수출하고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한국이 훨씬 더 발전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더 발전한 국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전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미국과의 무역 패턴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자동차와 농산물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좀 더 발전을 했다고 따지면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경제 발전 이러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2차 산업이 더 발전했거니 이렇게 믿고 있겠지만 미국의 수출 중에 가장은 아니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농산물이죠. 특히 한국 쪽에서 더 이득을 보려고 할 부분,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쇠고기가 있었죠. 요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한국 그 자동차 산업이 그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제들 그런 것들을 풀으라. 한국 내 시장의 자동차 산업 그 소비자 패턴이나 다양한 방식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자동차 시장에 자동차 산업에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CC에 따른 조세 부과가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자동차의 엔진 크기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어떤 규제들을 철폐하라는 요구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농산물 수입하면 미국이 쌀도 싸고 쌀의 질도 좋고 쇠고기 싸고 질도 좋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격이 싸니까 우리 수입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때 수입하자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왜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역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익을 보지는 않는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을 볼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가 자유무역으로 감으로써 세계 경제의 효율성은 증가시킬지 몰라도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그 고통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쌀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쌀 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쌀 시장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생산한 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특히 농산물 시장 예로 들자면 농산물 시장에 종사하는 생산자, 농부들이 저소득층에 속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농부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면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또 고려사항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런 논리들, 그런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국제무역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그럼 수출국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고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거 수요 공급 모형에 의해서 이제 무역의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국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효과는 어떨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국제무역 이전에 국내 균형이 국제 가격보다 낮다. 요게 이제 시작점이죠. 그죠?
국내 가격 P스타가 국내의 시장 가격이 PW 이거보다 낮은 경우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생산물 가격이 낮으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가격이 낮다는 거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할 텐데 교육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 거냐? 교육이 시작되면 외국 가격들이 높으니까. 그리고 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수하게 많은 다른 나라들, 외국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만 하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되겠죠. 해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인 시장 모형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 시장이 이제 시장의 크기가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했던 그 생산자들이 외국에 가서 다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국제 가격으로 균등하게 형성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하고 같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만약에 국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뭐 외국 가격보다 국내 가격에 가까운 방향으로 그 중간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형에서 외국이 엄청나게 무한대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생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과 같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이용한 무역의 효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고 또 국제 시장의 크기가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겁니다. 따라서 수출이 시작되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에 같아지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국내 수요량보다 많아져서 남는 물량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한 것들은 가격이 높아지니까 국내에서는 원래 생산한 그 소비할 만한 수요량이 원래 수요량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남는 물량을 다 수출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 이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소비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생산은 늘어나서 외국에 수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수출국이 되려면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PW 국제 가격이 국내 원래의 균형 가격이었던 P스타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국이 된 거죠. 그럼 수출국이 됐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의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 여기에 있었던 Q스타 값에서 수요가 수요량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수요 법칙 아니겠습니까? 수요 법칙에 의해서 국내의 수요량은 줄어든다. 도메스틱 퀀티티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제 과정인데 여기서 그냥 한번 살펴보시죠. 그 원래의 구역을 나누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여기 빨간 점들 있는 거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역 전, 교역 후를 나눠서 후생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있겠죠. 여기서 바라보시면 교역 전 국내 가격은 여기 P스타였기 때문에 P스타에서 거래됐죠. 교역 후에는 PW를 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가 원래 A, B 위에 있는 저 크기였겠죠.
이해되시죠? 원래 여기 가격선 위로 수요곡선 밑으로가 소비자 잉여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원래 균형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뭐였다? C였다라는 거죠. 되셨죠? 이제 PW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교육 후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죠. 가격이 상승하면 뭐 국내든 국외든 PW로 다 똑같아졌으니까 가격 이상으로 가격 이상 디맨드 곡선 밑으로 소비자 잉여가 A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가격 밑으로 내가 생산한 양만큼이니까 네, 국내에서 거래되는 QD지만 가격이 올라갔어요. QD에서 뭐 뭐 2라고 할게요. 뭐 내 이름은 어떻게 짓든 상관이 없는데 요 크기가 요 가격에서 우리 생산자는 여기가 이만큼을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산이 되면 요 가격 밑으로 공급 곡선 위로 어떻게 해요? 생산자 잉여가 B 더하기 C 더하기 D 크기만큼 네, 생산자 잉여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었죠. 수출국의 소비자는 손해를 본 거죠. A, B의 잉여에서 A 플러스 B의 잉여에서 A로 바뀌었으니까 생산자는 이익을 받습니다. 왜요? C에서 B 플러스 C 플러스 D까지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점, 뭐 Q1, Q2라고 하면 요 크기 Q2 마이너스 Q1이 뭐가 된다? 수출량이 된다. Q1이 국내 소비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가지고 국내 소비할 만큼은 국내에다가 소비시키고 나머지는 다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교역 후에 생산자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 생산자 잉여적인 측면에서 생산자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 뭐 자유무역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크다고 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손해다라는 거죠. 왜요? 가장 큰 효과는 국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요약해 보면 생산자 잉여 증가, 국내 생산자들이 이익을 많이 봤다. 소비자 잉여 감소, 국내 소비자들 손실 봤다. 총잉여 증가, 총잉여 우리 증가한 부분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총잉여 증가는 요게 A, B, C였다면 사회후생이라던가 총잉여라고 다시 보여보면 요거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죠. 그러면 총잉여 증가했죠. D만큼.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잉여에서 B 부분, 요 B 부분이 소비자 잉여 부분에서 여기로 옮겨간 거, 생산자 잉여 부분으로 옮겨간 거, 거기다가 D 부분이 새로이 교육을 통해서 추가된 겁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D만큼의 잉여를 더 가지게 된 거죠. 총잉여에 D만큼의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쪽에서는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이득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손해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거시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GDP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잉여가 증가를 하고 나면 후생이 증가하고 나면 언젠가는 그거를 우리가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분배 문제가 뭐 다른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는 있지만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발전하고 있고 국가의 이득이 늘어나고 있다. 총익료가 증가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훨씬 더 좋다. 효율적이다. 그럼 세계적으로도 다 이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 또는 이제 다음번에는 생산자의 손해를 보이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 볼 수도 있고 해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총잉여 증가, 국제무역의 결과 생산자의 잉여 증가분이 소비자 잉여 증가 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한 부분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부분이 생산자 잉여로 바뀌었죠. 전환됐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D라는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생산자 잉여의 순증가분이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적 후생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수출국의 경우, 뭐 수입국의 경우도 나중에 마찬가지일 텐데, 네, 무역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교역의 결과로 국민 경제에 이득을 볼 수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를 바라볼 건데, 뭐 방향만 반대지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 이전에 국내 균형 가격부터 국제 가격보다 높다. 그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고, 교역이 시작되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과 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국제 가격하고 떨어지다 보면 국내 생산자들은 이전에 국내에서 생산했던 양보다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텐데 가격이 떨어져서 증가하는 수요량,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국내 공급을 줄인 만큼의 또 줄어진 부분, 그 모자란 부분을 다 수입을 통해서 메꾸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입국 보시죠. 수입국 처음에 출발점은 뭐죠? 피스타, 국내의 균형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싼 물건들을 외국에서 사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구역을 나눠볼게요. 이렇게 A, B, C, D로. 그렇죠? 그리고 교역 전에는 국내에서 P스타에 거래됐었던 거고, 교역이 발생한 후에는 PW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소비자 잉여 있을 거고, 생산자 잉여 있을 거고, 총잉여가 있겠죠. 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크기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 그 모양은 조금, 그러니까 위치나 알파벳 나타내는 부분은 좀 바뀌었지만 그림 자체는 똑같죠. 국제 가격이 이제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입국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 잉여 가격 위로, 수요 곡선 밑으로 A가 되겠네요. 생산자 잉여 가격 밑으로, 공급 곡선 위로 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가격이 여기서 결정됐어요.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쌓여진 가격에 그 수요량이 증가를 하겠죠. Q2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가격이 싸졌으니까 국내 공급자들은 그만큼 공급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공급 곡선에 따른 Q1만큼을 공급하려고 하겠죠. 그럼 Q2에서 Q1 크기만큼의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 물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Q2 마이너스 Q1만큼을 수입을 한다. 수입량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수입량이 됐을 때 국내 가격이 PW로 안정이 되게 되고, PW에 맞춰지게 되고, 그 PW 이상 수요 곡선 이하인 A 플러스 B 플러스 D, 그 영역 A 플러스 B 플러스 D 영역이 소비자 잉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W 이하 공급 곡선 이상으로 형성되는 삼각형 C 모양이 교역 후에 총 잉여가 생산자 잉여가 될 거다. 그럼 요거 다 합해 보면 총 잉여 원래 A 플러스 B 플러스 C였는데 교역 후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 잉여 엄청 증가했죠. 생산자 잉여 B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와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럼 수입국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한테는 이익을 엄청 주고 국내 생산자한테는 피해를 줄 것이며,
총익력, 사회 전반적으로는 무역을 통해서 예, 국민 경제에 이익을 발생시킬 거다, 후생이 증가할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감소, 총 잉여 증가 이걸로 예, 요약할 수 있겠죠. 네, 전체 경제, 국가 경제의 경제적 우생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A, B, C, D로 D만큼의 경제적 우생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한번 한꺼번에 요약을 해보자면 수출국에서 나라 전체의 경제 우생은 증가하고 수입국에서 나라 전체의 경제 우생은 증가했죠. 자유거래, 자유무역은 세계 경제를 이롭게 합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아니면 국제 경제 자체에 있어서도 수출국의 소비자, 수입국의 생산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수입국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생산자인 농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수출국의 생산자는 이득, 수출국의 소비자는 손실, 그렇죠? 네, 그거를 생산자 잉여 증가와 소비자 잉여 감소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수입국에 있어서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다. 소비자는 이득을 본다. 우리 이 이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후생경제학적인 방법,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통해서 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유무역은 세계 경제에 이로운 점을 주지만 그의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부분에 속해 있는 다른 잉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소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걸 요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유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도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죠.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EU와도 관세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나라가 어떤 특별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 전 사회는 어떤 현상을 보였냐?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나라들이 우리 경제 그러니까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믿고 있는 바처럼 자유무역이 국제 경제 자체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이 글로벌한 사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뭐 그 보호무역을 또 이제 주창하는 사람들, 그 정치적인 뭐 그룹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행처럼 세상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흘러가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정치적인 흐름이 바뀌고 그럼을 통해서 경제 정책도 무역 정책도 유행을 타고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러니까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된 후에 뭐 그 미국 2차 산업을 좀 발전시키겠다는 패턴에 맞춰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자유경제 체제에 있다가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관세를 책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도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봐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 관세를 매기고 보복 관세를 매기고 보복 관세에 따라서 또 다른 관세를 책정하고 그런 정치적인 그다음에 외교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들을 일컬어 관세 전쟁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뭐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된 건데 어쨌거나 보호무역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바탕으로 정부가 어떤 어, 수입품에 대한 조세를 매기는 거죠. 수입품의 수입량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관세죠. 그럼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세가 가장 또 유명한 가장 파퓰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쿼타라고 해서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의 한계 또는 개수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목록에 대해서는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뭐 우리가 겪어봤지만 일본에서 특별한 물건의 수출 수입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물건이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제를 책정함으로써 수입과 수출이 불편하게 됨을 통해서 관세는 아니지만 규제를 하게 되고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관세를 먼저 보겠다라는 측면이죠.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국내 가격이 관세만큼 국제 가격보다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자유무역을 통한 균형 가격이라면 거기에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그 크기만큼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 수요량 감소할 거고 국내의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국내 소비 감소, 국내 생산 증가를 보게 될 거고 관세의 특별한 그러니까 원래 목적, 수입을 적게 만드는 거죠. 수입은 당연히 적게 될 겁니다. 가격이 증가하게 되니까요. 국내 생산자들은 그를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될 거고, 국내 수요자들은 후생적으로 손실을 보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세 효과, 이제는 자유무역이 있었다고 치죠. 자유무역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P는 원래 PW였죠. PW 가격에서 원래 가격이 결정됐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P 플러스 T, 그러니까 PW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러니까 T만큼 관세의 크기만큼 수직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후생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얼마만큼이 수입되었을까요? 그쵸? Q1-Q2, Q2-Q1이죠. Q2-Q1이 임포트입니다. M이라고 하죠. 요 크기가 임포트 크기였어요. 근데 T만큼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량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그쵸? Q3, Q4로 하고요. 그러면 관세 후는 임포트가 이거를 M0라고 하죠. Q4에다가 Q3 뺀 것만큼으로 M1이 바뀌었다. 임포트의 양이 바뀐 겁니다. 수입량, 당연히 M0가 크니까 요 크기가 크죠. 요 크기가 더 크니까 M0가 더 크죠. 수입량은 줄었습니다. 이 경우에 후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삼각형의 크기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세 전 후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소비자잉여, 컨슈머 서플러스, 생산자잉여, 프로듀서 서플러스, 총잉여 또는 사회후생, 소셜 웰페어 이렇게 영어로 더 짧게 적어봤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각각 A 이렇게 쓸게요. B, C, D, E, F, G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제가 하나하나 나눠봤습니다. 관세 전 뭐죠? 관세 전은 PW죠. 관세 후는 P 플러스 T입니다. PW 플러스 T라고 할까요? 그냥 PW 플러스 T라고 하죠. T만큼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그러면 살펴볼게요. 컨슈머 서플러스 PW가 원래 가격입니다. 그죠? 원래 국제 가격 여기였어요. 그럼 요거 위로 컨슈머 서플러스는 얼마였냐? A, B, D, E, F, G까지 이해되시죠? 그거 위로 있는 삼각형.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C였습니다. 되셨죠? 소셜 웰페어 이거 다 더한 거죠. A, B, C, D, E, F, G까지. 예. A, B, G까지. 네. 관세로 이제 T가 부과됐습니다. 그럼 요렇게 요렇게 이제 세 가격이 매겨졌을 때 소비자 잉여가 엄청나게 줄어요. B, E, F, G는 다 사라지죠. 가격 P, W 플러스 T 이상 수요 곡선 이하 A 플러스 D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그럼 생산자 잉여는 네, 여기 공급 함수 위로 새로운 가격 밑으로 하니까 B 플러스 C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라진 부분 네, A, B, C, D까지는 있지만 E, F, G가 다 사라졌네요. 그런데 EFG가 다 어디 갔지? 네, EFG가 다 어디 갔는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관세를 부과했죠. 관세를 부과하면 네, 세금의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수입량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부과했잖아요. 그럼 T만큼 부과했죠. 수직거리가 T입니다. 수직거리가 T인데 T에서 이게 Q4에서 Q3 새로운 수입량 M1 크기만큼의 요 사각형 F 크기만큼은 뭐다? 조세라면 조세 수입, 관세니까 관세 수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관세 수입이 있다라는 거죠. 관세 수입이 F 지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했을 때 F도 사라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세기 때문에 T에서 수입량만큼의 F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관세 수입까지 고려한 소셜 웰페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F입니다. 그러면 관세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여기 두 삼각형이요. E와 G 부분. E와 G 부분, E 플러스 G 부분을 사중손실, 경제적 순손실 부분이라고 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저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조세를 부과하면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봐왔듯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의 균형에 맡기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를 증명해주는 부분이 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유 경쟁에서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뭐 갖가지 경제 정책을 폈을 때 사정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데드웰 로스가 E 플러스 G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걸 봤고요. 그럼 요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재화에 대한 세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도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고 재화의 배분을 최적 상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데드로스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조세 부과한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 삼각형이 이제 반반 떨어져 있는 거를 보이지만, 그런 사중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 총잉여 감소를 우리가 항상 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생산자 잉여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지만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크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 잉여 감소분 중에 관세 수입으로 조금 빼갈 수 있다. 우리가 조금 만회할 수 있지만 E와
G 부분인 사중손실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세 수입은 있지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변화분의 합보다 작기 때문에 그 부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뭐 이런 어떤 국제무역, 자유무역의 또 뭐 이득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국제 가격의 차이 때문에 비교 우위를 판단해서 우리가 수입을 할지 수출을 할지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냥 자유 무역을 통해서 무역을 시행을 하면 경제적인 그러니까 국민 경제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이득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앞으로 계속 이제 경제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무역학 또는 국제경제학, 뭐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티어리를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현상들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냥 모형들도 되게 많고요. 그냥 되게 또 중요한 모형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자동차는 다 똑같은 자동차입니다. 쌀이면 다 똑같은 쌀이죠. 근데 뭐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다분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현대가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죠. 그러면 쉐비에서 크라이슬러 뭐 또는 GM에서 아니면은 포드에서 미국 차를 한국에 수출합니다. 왜죠? 네. 그렇게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이 항상 모든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측면이고요. 어떤 이유겠습니까? 사람의 선호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차에 강한 엔진음과 파워 있는 그 엔진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경제적인 뭐 일본의 엔진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적당하고 이쁜 우리나라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소비 기회를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국제무역이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뭐 똑같은 뭐 연필이라도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쪽에서 수입해서 쓰죠. 아니 뭐 꼭 연필만이 아니라도 뭐 패션 아이템들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켜주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하고 독일에서 수입하고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입고 기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소비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국제무역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는 무역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의 어떤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는 건데요. 규모의 경제라는 건 이렇습니다. 요거 뭐 100개 생산하던 기업이 1000개, 10,000개, 1억 개까지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급격하게 절감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면 국제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독점을 하게 되면 더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런 측면의 이득을 노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페셜라이제이션, 이제 특화라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규모 경제를 통해서 생산비를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모든 산업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산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상황들을 국가적으로 잘 이용해서 더욱 효율적인 생산 배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국제무역의 또 다른 우리가 다른 측면의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항목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독점이 있어요. 독점 기업에 정부가 독점 기업이 미워서, 독점이 싫어서, 독점이 비효율을 낳으니까 쟤를 벌 줘야 되겠다 싶어서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을 매기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소비자가 손해를 보죠. 독점 기업은 그거 다 고려해서 자기의 수익을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독점 기업을 길들이는 방법은 국내 독점 기업이 아무리 정부에 잘 못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시장에서 고려해왔던 그런 경제정책을 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만 악화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외국에서 비슷한 기업을 외국에 비슷한 기업이 있다면 국제 무역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독점거래법이라는 게 이제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쟁을 촉진함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국가 경제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경쟁의 촉진이라는 측면이 국제무역의 아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혼자 남아가지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더라도 갑자기 시장이 개방돼가지고 외국에 있는 더 훌륭한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물건들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면 국내 독점 기업들의 파워도 시장 그러니까 마켓 파워라고 그러죠. 시장 지배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국제 무역의 이득 중에 한 가지 될 거고요. 뭐 비슷한 측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됨을 통해서 뭐 각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기술 진보와 문화의 발전과 모든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물론 뭐 그 악영향들도 다소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파를 통해서 사회가 밝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게 국제 무역 또는 세계화를 통한 많은 이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꼭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무역 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고 또는 후생적인 도구를 통해서 이제 달러 또는 원화로 영역을 이렇게 재가지고 어느 게 크니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 이득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분 항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있죠. 효율성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사는 경우에 효율성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충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상충관계에 있는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학적인 부분 또는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또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소득 재분배라는 정책 또는 그 부의 불평등도를 측정을 하고 그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균형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경제에서는 자유무역이 가장 큰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시장 체제가 다르고 시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된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형평성에 관련된 이유일 수도 있고 갖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자유무역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무역을 주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펼치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한 가지 관세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어떤 식의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싶을 때 그냥 자유 무역을 한다면 육성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 버리면 자국의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논의, 논쟁 이런 것들이 풍부한 부분입니다.
물론 모형적으로 분석한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끌어낼 수 있는지, 어떤 논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마지막 부분으로요. 무역 제한 정책, 그러니까 보호무역의 보호무역,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크게는 자유무역과 반대로 보호무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유무역이 국제 경제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무역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 때문에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 직전까지 보호무역의 논리들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논리랑 똑같은 부분이 여기 나오네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에 비해 높은 나라, 국내 가격이 높으면 국제 가격이 낮으니까 수입을 해야겠죠. 시장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현상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국내 생산자가 자유무역을 반대하게 됩니다. 꼭 이런 경우에 생산자가 잘못됐다 뭐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시장 이론에 맞춰서는 자유무역을 왜 반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커지잖아. 왜? 생산자는 니네들만 이익 집단이냐? 왜 자꾸 그걸 반대하려고 하냐? 그런데 그 FTA 할 때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 그걸 막 밀어붙일 수 있느냐?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이득이 보인다고 해서 항상 그거를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점차적으로 각각의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좀 순차적으로 스무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FTA에서 맺어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국내 생산자들 자유무역 반대하겠죠. 당장 자신의 밥벌이가 없어집니다. 국내 산업을 해외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가장 강한 부분 중에 한 가지죠. 그런 논리에 맞춰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국제무역이 상품 가격을 하락시켜가지고 생산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이윤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실업입니다. 실업. 경제학에서도 실업이 가장 큰, 그러니까 개별 경제 주체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현상이라고 하죠. 수입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논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뭐 하나의 그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죠. 국가안보. 뭐 이것도 우리 근래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자유무역이면 마스크가 필수적인 소비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비싸게 팔리니까 중국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도매상들이 아니면 생산 단계에 찾아가가지고 물품을 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려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아주 못하게 될 수 있는 국가의 안보가 파괴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이 예전 FTA의 경우에서는 쌀을 그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랑 자유무역을 하다가 갑자기 쟤네들 우리나라를 뭐 밑보일 심정으로 골탕 먹이를 심보로 쌀을 수출을 안 한다고 해봐. 우리 주식이 쌀인데 우리는 굶어 죽어. 이런 논리로 그때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좀 우스운 얘기긴 합니다. 뭐 미국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른 쌀을 생산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고, 뭐 기후에 따라서는. 근데 쌀의 그 품종이나 이런 게 달라서 맛이 좀 다르고 각국의 상품의 질이 좀 다르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수준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논리는 유치산업보호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경제 개발할 때 우리 보호무역 엄청나게 썼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를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고 반도체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조선업이 발달해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거 다 유치산업 보호 논리에 따른 보호 무역을 통해서 산업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의 노력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요 논리 또는 기본적인 어떤 시장 논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에서의 어떤 압력들을 버텨내지 못했다면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겪어내지 못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경쟁의 논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독점 방지법이랑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거를 국제 무역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국내 경제만을 생각해 보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못하게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죠. 물론 미국이 뭐 세계 경찰처럼 군림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도 합니다만은 각국의 어떤 주장들, 그러니까 세계 정치 경제 모임으로서 각국의 모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경찰이 된다거나 그런 명령이나 어떤 규제를 할 만큼 힘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없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보호무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중재해 줄 수 있는 체제나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 경제들,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 단계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논리로 규제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산업을 보호했던 우리의 보호무역 관점, 중국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네들의 어떤 무역에 대한 아니면 산업에 대한 관점들, 그걸 야 니네들은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자유무역을 해야지 이렇게 꼭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강제할 기관들도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 외교, 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 중에 한 가지겠죠. 경제 논리만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무역적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무역 논리를 통해서 협상 전략으로 쓰여질 수 있다. 정책 담당자들이 자유무역은 맞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 그런데 어떨 때는 무역 제한 조치들이 무역 협상을 할 때 유용하다. 그런 어떤 전략적인 행동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아니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아주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유무역으로 흘러감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아주 단기적인 그런 결정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냥 FTA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양국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통과되는 것처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라의 정부가,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일본에서 갑자기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응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겠죠. 우리는 무조건 자유무역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보호무역에 대한 논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국제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제 모형을 가져왔던 거는 무역 패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무역을 왜 하는지,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지, 그럼 이익만 있는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가 바라본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평가를 하고 무역을 통해서 누가 아니면 소비자 잉여가 더 커졌는지 생산자 잉여가 더 커졌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부분, 그 그래프와 함께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무역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관세 정책을 살펴봤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사중 손실, 총잉여의 감소분 그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자유무역이었으면 가질 수 있었던 사회 후생의 증가분을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논쟁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기본적인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 또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수요와 공급을 이용한 후생의 평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중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번 더 이해를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